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전쟁과 전략입니다. 스트래티지. 원래 그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트라테고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의미와 이하라고 하는 기술이 합쳐져서 장군의 기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6.25 전쟁하면 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북한 인민군의 야포사기 시작으로 특히 신승모 장관은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경계 조치를 해제시켜버립니다.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했으면 충분히 그 기습을 상하지 않았을 거고 충분히 대비도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국무성이나 혹은 미국 군부나 메가드나 혹은 트루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말 전략적 사유를 했을까? 스탈린이 보여주었던 전략적 사유, 생각의 힘, 사유의 어떤 수준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앙대 정치국학과의 최영진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전쟁과 전략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정의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19세기 군사 철학자 칼 폰 크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 혹은 정책의 연속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전략적 목표를 가진 전쟁이야말로 위험합니다. 스트래티지. 원래 그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스트라테고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의미와 이하라고 하는 기술이 합쳐져서 장군의 기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스트래티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는. 하지만 좀 아주 간편한 전략의 정의는 뭐냐면 화면에 놓아 있는 것처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손자가 병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작전적 수준이든 전략적 수준이든 어떤 수준이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것이 병력이든 무기든 잘 활용을 하고 상대방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좀 더 크게 말한다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년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요. 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한국 전쟁에 6.25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올해가 특히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그런 시승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숨겨져 있는 혹은 한국 전쟁을 이끌어갔던 전략적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6.25 전쟁 정말 기습이었나?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0월 정부 수립했기 때문에 뭐 1년 조금 남짓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6.25 전쟁하면 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북한 인민군의 야포 사기 시작으로 불법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뭐 불법은 불법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습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49년의 풍경을 한번 보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바로 시작했던 게 북한에 빼앗겼던 실질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군이 북진해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는 북진을 위한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미군은 방어용 소구경 무기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 10월이 되면, 49년 10월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승무 국방장관이 아주 자신 있는 말을 합니다. 평양을 사흘 만에 점령할 자신이 있다. 사흘 점령론입니다. 남한 군대는 북진할 준비를 완료했다. 저 말 때문에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야포의 공이, 그러니까는 발사할 때 필요한 부품을 빼버립니다. 북진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38선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49년 1월부터 38선의 일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300m, 200m 사이에 거리를 두고 서로 말로 막 선전을 해요. 뭐 우리 정부 만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야. 저쪽에서는 김일성 만세야 그럽니다. 그다음 욕 좀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사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그런 일들이 욕설에서 말싸움에서 욕설로 가고 욕설에서 사격으로 전환되는 이것들이 38선 상황의 전역에서 일과처럼 되풀이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상적으로 대단히 38선이 이렇게 갈등이고 분쟁이 지속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50년이 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0년 4월에 무초 주한 미 대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남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하면은 북한이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소련이 북한 정부에 탱크와 전투기를 많이 제공해 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그 당시 중국군에 포함되어 있던 중국 인민군에 포함되어 있던 한인사단, 세계사단을 북한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북한이나 남해나 군 병력이 10만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중국에 온 병력이 3만 몇천 되는 병력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북한으로 편입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0년 초부터 미군사 고문단 보고서나 CIA 보고서에서 6월 달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가능성을 판단해서 국군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작전명령 38호가 발효되어서 각 부대에 하달이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6월 달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경계 강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군 지휘부나 또 통치자 그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승무 장관은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경계 조치를 해제시켜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6월 24일 경계조치 해제고 이 해제 조치로 인해서 전방 사단에 있던 전방 부대에 있던 병력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외출이나 외박을 떠나면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남북 간의 전략적 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더 이상 대화로서 통일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한, 무력을 동원한 통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먼저 소련과 중국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가지고 남한의 북침 위협을 과장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탱크와 전투기 지원을 받아냅니다. 이게 49년 2월에
소련을 방문했고요. 6월 달부터 소련에서 조금씩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중국으로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 있는 한인 사단들, 조선족 병사들을 북한군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50년 5월까지 거의 3만 6천 명 이상이 북한으로 편입돼 들어옵니다. 그 당시 북한군 전체 병력 숫자는 한 19만 내외가 되는데 실제 휴전선에서 남침에 동원된 부대 숫자는 병력들 한 12만 정도 되거든요. 12만에서 3만 7천에 향해서 거의 3분의 1의 숫자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중일 전쟁과 국국 내전을 겪으면서 정말 4년 수준을 다 겪은 백정 노장들이 그대로 북한군에 들어온 거죠. 그 부대들이 사실 6.25 전쟁 때 최전선에 서서 내려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어땠느냐? 이승만 대통령 기본적으로 아주 강고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기했던 것은 북한이 말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북진을 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런 강한 어떤 그 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과격한 공격론으로 비추게 됐던 거예요. 미국은 어떤 입장에 있느냐? 미국은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조용하고 평화스럽게 동북아를 관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나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도 상당히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국지전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됐을 거라는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국지전을 줄이고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무기를 달라 그러니 대단히 복잡한 심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미 군사 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의 발언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경제, 군사 원조 모두를 중단할 것이다. 또 미국이 철수할 때 한국군에게 이월한 무기는 탱크나 비행기 같은 공격용 무기를 제외한다. 그리고 소형 대포를 포함한 방어 무기들로서만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전략적 사유의 실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을 했다면 미국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서 군사 지원을 받아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의 군사력 정진에 대비해서 또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총참모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승만 대통령과 입장을 맞추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사흘이면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는 호언장담이 사실은 다 허풍이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허풍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믿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북진 통일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나라를 수립하고 또 많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6.25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전략적 사유가 실패하지 않았나. 좀 더 현명하게 정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를 했으면은 미국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안정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반공 정신이나 이런 전사적 계리는 대단히 탁월한 분이고 투철한 분인데 이런 어떤 그 대단히 복잡한 전략적 상황 속에서 지혜는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6.25 전쟁이 기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했으면 충분히 그 기습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충분히 대비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막지 못함으로써 중국군 포함해서
5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전쟁이 발생한 거죠.